김실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부터는 경희대병원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뇌혈관 질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흔히 뇌출혈, 뇌경색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뇌혈관에 나타날 수 있는 희귀질환, 이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욱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이제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혈관 분야에서 수술, 시술 등을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떤 병인지 먼저 설명을 해야죠. 처음 들어봐요. 모야모야병은 크게 보자면 희귀 뇌질환 병이고 그 중에서도 뇌질환 중에서도 이제 뇌혈관병. 뇌혈관병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뇌출혈, 뇌경색을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뇌출혈을 주로 일으키고 그 혈관이 막히는 병은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면에 이 모야모야병은 대단히 이제 특징적인 게 두 가지 증상, 뇌출혈, 뇌경색 둘 다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그런 병이고요. 모야모야는 이제 일본의 의태어 중에 하나고요.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자면 이제 뭉게뭉게를 이제 의미하는 아지랑이 올라가듯이. 예, 이 병 자체가 이제 두 가지 크게 특징이 있는데 내경동맥이라고 이제 머리 혈관으로 올라가는 큰 혈관이 좁아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좁아지는 거에 보상적으로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이렇게 측부혈관들을 만들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옆에 새끼를 막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새끼를 만든 모양이 약간 아지랑이 올라가는 네네. 것처럼 뭉게. 보인다 해서 일본 말이구나 이게. 네, 모야모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병을 이제 진단하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영어로 이디오패시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이 근데 반면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환자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 있다거나 하는데 이런 비슷한 모양의 혈관을 보이면 그 환자분을 진성 모야모야병이라고 하지 말고 가성 모야모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단 그 앞에 선행 어떤 병이 없어야 이유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생기는. 진짜 이건 약간 그러면 태어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소아 뇌졸중의 제일 많은 원인이 이 모야모야 병이기도 하고. 그러면 태어날 때는 없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나타나냐에 따라서 네네. 증상이 또 다르게 그쵸. 나타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소아의 발병을 하면 어떻게 증상이 좀 나타나요? 증상에 따른 어떤 나이 분포율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렇게 픽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픽은 이제 5세에서 10세, 두 번째 픽은 3, 40대. 요때 이제 픽이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의 안 생겨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략적으로 환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건강보험 데이터 보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발병률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만 명당 한 3명? 소아하고 성인이 더블 피크라고 그러는데 소아하고 어른하고 증상이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98% 정도에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소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먹다가 라면 자체가 뜨거우니까 후후 불다가 머리 쪽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뇌경색 증상. 중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뭐 운다거나 심하게. 그러니까 호흡이 예, 굉장히 예. 이렇게 가빠졌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오면 예. 그 이런 증상, 뇌경색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어린이 첫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고 뭐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뇌출혈이 보통 30%에서 이제 50% 그러니까 소아 모야모야 같은 경우에서는 뇌출혈 경우가 사실 보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뇌경색보다도 뇌출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치사율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한 달 내 사망률이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터지면 30대가 뇌경색으로 왔다. 그러면 이 병의 가능성부터 생각해야겠네. 뭐야. 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른들에서는 잘 발생하는 상황은 없어요. 두통은 없어요? 이게 사실 이제 두통이라는 게 너무 대단히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야모야병 있으신 분들이 또 두통이 많은 것도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통이라고 해서 이 모야모야병을 의심해야 된다 이러기는 조금 힘들고 모야모야가 생기는 사람의 약간 특징은 없어요. RNF213이라고 감수성 유전자라고 하고요. 감수성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병에 잘 보인다, 많이 이제 검출이 된다지 원인 유전자는 아닌
그런 정도. 가족력이 있어요 또? 가족력은 꽤 있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대에 걸쳐서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유전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최근에 이제 모야모야병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모야모야의 위험 인자라기보다는 네. 뇌출혈에 대한 이제 뇌출혈에 대한 특히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서는 치사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리 좀 뇌출혈이 높은 사람들을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정밀 혈관 MRI라고 해. 그 MRI를 찍어서 굵은 모야모야 혈관이 잘 터진다.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터질 위험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네. 근데 예측을 해서 뭔가를 막아 줘야 이게 빨리 예측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혈의 어떤 위험 요인이 많은 환자들은 결국 수술을 할 수 있고 겉에 있는 두피혈관을 떼서 머리 안쪽에 이렇게 심어주는 어떻게 보면 자가이식 같은 그런 수술인데 우회로를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밖에 있는 혈관을 떼서 안에다 심다는데 밖에 있는 혈관 어디 있어요? 누구나 이제 만져질 텐데 이제 귀 앞에 보면 측천두 동맥이라고 그래서 그 혈관을 이제 하나 떼서 뭐 2개 뗄 수도 있고 그 우회로를 2개 만들어야 하나만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상황 봐서 하는데 제 경우 같은 경우에선 보통 80% 이상에서 하나만 띄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2가지 효과를 얻는 거고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뇌의 이제 표면에 혈류를 공급을 해서 혈류량 자체는 이제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모야모야 혈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수술을 통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뇌경색 뇌출혈 모야모야 이 2가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탈이라든지 이런 항혈전제를 쓰게 되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런 약이 사실 금기 사항입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그렇지. 오히려 뇌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출혈성 모야모야 같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를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에 좀 등에 좀 제한이 있는 반면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 약물 치료만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고 증상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정도가 심한 환자한테는 다 우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치료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제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약물 치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술까지 할 것인가 이제 결정하는 건 결국 증상에 따라 제일 많이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10년 전부터는 예전에 이제 뇌출혈이 있다고 이 바이패스라는 수술을 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출혈일 때 꼭 바이패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편이고 다만 최근에 어떤 이제 무증상 모야가 이제 앞으로 어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잘 생기는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수술이 잘 되면은 그런 출혈이나 뇌경색이 안 생기고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 제 생각에는 뇌경동맥이 좁아진 게 저절로 이게 다 펴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이제 의사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 30살인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제 5,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뇌경색이든 뇌출혈 없게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 모야모야병 환자한테 연간 7%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다.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만 지켜봐도 러프하게 계산해도 30% 넘는 거니까 되게 높은 거고 수술한 경우에서는 1%까지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수술을 잘 마친 후에 환자가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보통 뇌든 이제 심장이든 수술할 때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5% 정도 미만일 때 보통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에선 보통 한 2% 정도라서 제 생각에는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2% 안에는 뭐 뇌출혈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뇌경색도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과관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고 보통 이제 3일에서 한 7일 정도에 수술한 쪽 반대편으로 팔다리가 좀 마비가 된다거나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건데요.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굶주린 이 뇌에 이제 아주 풍부한 혈류를 이제 공급을 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런 합병증 같은 경우에서는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나. 우리 이 교수님이 무증상 모야모야에 대한 뇌출혈 위험도를 잘 분석도 하고 그 미세한 MRI로 해서 혈관이 얼마나 커졌는지 잘 분석을 해서 왠지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무증상이신 분은 일로 빨리 경희대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수술 후에 금연, 금주 OX. 이런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주보다도 저는 금연이 제일 결국은 중요한 것 같고요. 담배라는 게 결국에는 혈관 수축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좁은 혈관에 담배를 피움으로써 조금 더 혈관이 좁아지지 않을까. 모야모야병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OX 퀴즈를 한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은 골든 타임이 있다. X. 골든 타임이 없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가능한 빨리 치료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혈관 폐색이 돼서 발생하는 급성 뇌경색처럼 8시간, 6시간 안에 이제 빨리 이제 어떤 시술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병은 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을 때 뇌 MRI로만 알 수 있다. X. 물론 이제 과거에는 뇌혈관 조영술로만 이제 진단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뇌혈관 MRI라도 그 진단이 가능한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혈류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다 찾아내야겠네요. 어디가 이제 혈류가 특별히 부족하고 오른쪽 양쪽 다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심한 것도 이제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가 심한지 안 심한지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예방적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 세모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무증상 모야모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그래요? 잘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컨센서스라는 건 있어서 가능한 좀 지켜보자 쪽인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서도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들이 최근에 많이 치료하곤 하는데 특히 이제 위치가 안 좋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할 때 이제 많이 치료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야모야병도 이런 위험한 모야모야병 하지만 증상이 이제 없거나 미미한 이런 환자분들을 잘 찾아내서 선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야모야병에 더 취약하다. 이것도 아니, 최근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몇 개는 있는데 제 환자분들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이제 환자군에서는 보통 당뇨가 그래도 한 30% 정도 나오는데 제 이 모야모야 환자분들 중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뭔가 고혈압이든 당뇨가 더 심한 것 같지는 확실히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1차 예방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인 수준의 어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행위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운동 그리고 너무 뭐 기름지지 않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가족분들 중에 그런 뇌졸중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검진을 좀 자주 받는다든지. 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뇌졸중이 살짝 지나갔을 때 그걸 잘 간파해서 좀 조기에 빨리 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모야모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증상이 이게 발견되면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적절한 치료를 제때 이제 잘 받으면 남은 여생 동안 특별히 뭐 뇌경색, 뇌출혈이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낮은 상태로 충분히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의심되는 그런 소견을 만약에 받았다면 또 가능한 빨리 좀 검사해서 자세한 상태를 보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희대병원과 함께하는 전신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오늘은 고령자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3대 혈액암은 어떤 병이고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종양혈액내과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뭐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검사를 하다가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그래서 뭔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의뢰돼서 오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을 하셨을 때 아주 위중한 병으로 진단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상당수는 우연히 발견되는 소견이거나 특별히 큰 병이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종양혈액내과를 가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제 1월에 국민 배우 안성기 님께서 혈액암을 앓다가 별세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혈액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선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암이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크고 되게 넓은 개념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몸속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조혈모세포가 있고 조혈모세포가 골수국의 조혈모세포, 그다음에 림프국의 조혈모세포가 있고요. 골수국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세포 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림프국에서는 B세포, T세포, NK세포, 그다음에 B세포에서 형제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디서 병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구세포 단계에서 발생하면 백혈병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림프구 세포 단계에서 발생하면 림프종 그리고 이 B세포 림프종 중에서 더 많이 발전해서 형제세포가 되는데요. 형제세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이건 3대 혈액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시작은 조혈모세포다네. 네. 근데 조혈모세포가 이 백혈구 이쪽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컨디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혈액세포들로 분화하고 그 성숙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요. 이 조혈모세포는 우리 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포라고 그 보시면 조혈모세포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조혈모세포는 저희가 이제 골수라고 하는 골수 있어요? 뼈 안에 혈액세포, 조혈모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고령자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증상으로 진료실에 오게 되나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다른 병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증상들이 있는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게 그게 또 저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 꼭 와야 되는 몇몇 증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발치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이렇게 처음에 병원에 와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뚜렷하게 다치는 데도 없는데 계속해서 멍이 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월경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보통은 저희가 1주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꼭 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뭐 열이 계속 난다거나 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옷이랑 베개가 막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거나 내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10kg 이상씩 살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 고령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에서 한번 피크가 생겼다가 그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60대 이후에 다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혈액암 중에 하나고요. 아 그래요? 60대 이후. 예. 다른 암들도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데 조혈모세포 관련된 것도 왜 60대부터 이렇게 발병이 높아지는 거죠?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화와 관계가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이러한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혈액암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혈모세포도 평생 동안 계속 피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노후화돼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라고 보면 되나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혈모세포에서 하나의 혈액세포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에러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에는 그 에러들을 잘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에러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에러들이 다 고쳐지지 못하고 어떤 단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단계에 해당하는 혈액암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3대 혈액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백혈병 진단은 맨 처음 어떻게 하나요? 백혈병 진단은 대부분 골수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단순히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건 백혈병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확진을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진단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혈병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질환명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염색체 검사라든지 분자 유전학적인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환을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시행해야 될 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의 반드시 진료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희대병원은 그런 발빠른 대처 시스템 잘 돼 있죠? 아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림프종은 최종 확진은 뭐로 해요?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최종 확진은 뭐 다른 위암이나 폐암처럼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 어딘가에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덩어리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어떤 종류의 림프종인지 그것도 그러면 그 다발성 골수종은 다발골수종은 좀 진단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과에서 빈혈이 있는 환자들도 가끔씩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신부전이 생긴 환자들 중에서도 올 수 있고 정형외과에서 이유 없이 골절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다발골수종이 의심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형질세포라는 이제 암을 일으키는 이제 기원이 되는 세포가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만드는 비정상적인 M 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M 단백을 우선 검출을 하게 되고요. M 단백이 검출이 되면은 실제로 이 형질세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혈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골절 그리고 고칼슘 혈증이라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발골수종을 특징할 수 있는 특정한 검사 소견이 있으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내가 골절이 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골절에서는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뭐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뭐 수개월 내에 또 그런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혈액암 같은 경우에 완치율이 굉장히 낮다, 불치병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만큼 이 생존율, 완치율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그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주인공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앓았던 병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약도 열심히 먹고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들 잘 안 하고 병원에 와서 꾸준히 관리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삶을 유지를 하게 되는 그 외에도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급성 백혈병 치료 안 하면은 2,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90%에 육박하는 것들도 있고요. 2000년대 전에는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진단받고 평균 기대 수명이 1년이 안 됐었어요. 어이구. 근데 지금은 저희가 기대 수명을 10년 이상 보고 있거든요. 와. 과거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렇게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치료법이 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 방법을 혈액암 치료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인데요.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몇 번의 이제 점프를 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백혈병이 아닌 이상은 그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골수는 건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한 골수를 미리 채취를 해서 몸 밖으로 빼놨다가 냉동 보관해 놓고요. 고용량 항암요법을 통해서 조혈모세포들을 다 없앤 다음에 미리 빼놨던 조혈모세포를 자기 몸에 주입을 하면 이 조혈모세포 세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혼자서 알아서 골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건강한 혈액세포들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골수를 사용하는 것, 다가조혈모세포 이식.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조혈모세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해서 타인에게서 조혈모세포를 받아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이 항원에 대해서 일치도를 보고요. 그 일치도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없으면 이제 뱅크에서 찾는 거예요. 네, 없으면 타인에서 찾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모든 분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강도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몸에 남아있는 모든 혈액세포와 조혈모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장기 기능도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환자분의 전신 상태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는 나이로 70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카티라고 CAR-T. 카티는 뭐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처치하는 일종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 T세포들이 지치고 암이 꼭 적군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공격을 못 하거든요. 바로 적군이 있는데도. 네. 그래서 이러한 T세포들을 몸 밖으로 꺼내서 암세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잘 싸울 수 있게 재훈련을 시켜서 몸 안으로 다시 주입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급성 백혈병 중에서도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재발한 환자나 2차례 이상의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그 림프종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카티 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투여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요,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부분 수개월 내에 사망을 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치료를 하고 나서 실패한 환자들 중에 한 40% 정도가 장기 생존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그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 한 번의 치료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혈액암은 수술적인 치료가 좀 어렵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여전히 이제 항암요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암화학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액암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어디에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해서 특정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하는 걸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항암제 주입을 통해서 아니면 투여를 통해서 전신에 돌아다니는 혈액암 세포들을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도 빠지고, 그다음에 막 구토도 하고, 그다음에 골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저해가 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전통적인 화학 요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신약을 가지고서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혈액암 쪽에서. 혈액암이 또 생소한 질환이다 보니까 또 카더라 통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OX 퀴즈를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치료제에 내성의 위험이 있다. 저는 세모야. 중간입니다. 아니 모든 약은 다 내성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네,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그래?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다발골수종도 처음부터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아주 고위험 다발골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다발골수종은 발병 기전도 복잡하지만 또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생기는 암이라서 저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서서히 이제 약효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장기 생존을 했기 때문에 다음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혈액암은 대부분 유전이다. 이거는 문제가 X. 너무
아주 드물게 유전성 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혈액 질환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 아주 드문 거고요. 암세포가 획득하게 되는 유전자 이상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팩트 체크 가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혈액암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X예요? 네.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이 넓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면역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건 좀 올려야 되고 어떤 건 좀 떨어뜨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혈액암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혈액암 치료를 하거나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은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 혈액암 환자들이 사망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 감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료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합병증 관리가 잘 안 되면 생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혈액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X. 그렇지가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암검진을 하잖아요. 암검진을 하는 몇 가지 암들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한 뒤에 치료를 해서 생존율로 바로 직결되는 질환들이거든요. 근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액검사 이상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환자분은 혈액 질환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치료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길게는 10년까지도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반대로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했을 땐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급성 백혈병이나 뭐 이런 다른 혈액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암은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병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고령자들한테 주로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체력도 떨어질 거고 그런 치료도 잘 해줘야 환자의 생존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감염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과 관련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보다 치료 과정 중에서 훨씬 더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자주 생기고, 그다음에 좀 더 병원에서 자주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진료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큰 병원을 주로 많이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자주 가기가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입원하기가 힘든데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쉽게 병원에 올 수 있고 쉽게 병원에서 그에 관련된 증상들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전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하고 그로 인해서 항암 치료 일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고기는 삼가는 것이 좋다. 항암 치료하려면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늘리고 이제 혈액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단백질과 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이 항암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3대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혈액암이라는 게 예방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일종의 뭐 교통사고 같은 것 같은데 많은 환자나 일반인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이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해놓으면 이러한 혈액암과 같은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고요. 그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조금 더 이렇게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암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암이 오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나 혈액암이 무서운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병원과 함께하는 전신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오늘은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증상은 또 굉장히 다양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바로
루푸스입니다. 네, 이연아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류마티스 내과는 뭐 하는 데지라고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내과 뭐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보는 과이고요. 대표적인 만성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꼭 류마티스 관절염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나눠볼 전신홍반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네. 그리고 다양한 근육염, 혈관염, 기타 등등의 여러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관절을 잘 침범하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나 통풍 이런 관절염들도 같이 보는 과가 류마티스 맞아요. 내과가 이게 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루푸스를 알았었다. 그래가지고 뭐 코가 변형이 됐다. 했을 거다 이런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병이길래 이런 코가 뭐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어떤 병이에요? 그러니까 루푸스 정확한 명칭은 전신홍반 루푸스고요. 라틴어로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얼굴에 붉은 발진이 마치 이제 늑대에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대표적인 전신 침범이 가능한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하고 루푸스의 차이는 뭔가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도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염이라든지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눈 침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된 공격 부위가 관절염이고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훨씬 더 다양한 장기 침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나 관절 그 외에도 콩팥, 폐, 심장, 뇌 우리 몸 어느 곳이든 다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우의 얼굴이라고. 내가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세포를 왜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피하 식별 기능이 고장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또는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고 염증을 만들고 조직 파괴를 일으키는 법. 근데 그런 상태의 환자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다른 외부가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외부 침입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는 면역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하지만 루푸스 환자들은 선천 면역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질환 자체로도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면역이 좀 취약해진 상태라고 이거 할 수 심각한 있습니다. 병이네.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일단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얼굴의 발진이라든지 또 이런 피부 발진은 햇볕을 쬐이면 더 악화되는 광과민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피로하다든지 미열이 있다든지 그리고 입안 구내염, 구강궤양이 자주 생긴다든지 또 머리가 빠진다든지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증상이 굉장히 산발적이고 모호하니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겠는데. 그러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증상 중에서 좀 더 두드러진 증상에 맞는 과를 찾아서 거기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만 받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이렇게 가끔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루푸스인 경우는 몇 년?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후에 온 사람도 본 적 있어요. 20년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중증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자연 출혈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인데요. 온몸에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자칫하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환자가 다양한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약을 써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신홍반 루푸스 때문에 혈소판 감소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20년 전에 받았는데 전신홍반 루푸스 진단을 이제야 받은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에서 받는 수준의 어떤 피검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탁
나올 수는 없어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기본적인 선별 검사가 ANA라는 항핵 항체 검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항핵 항체 검사가 기본 건강 검진에 포함된 검사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환자 보셨어요? 이렇게 AN 검사를 하고 이상합니다 해가지고 네네네. 오신 환자. 아, 그런데 ANA가 양성이라고 다 전신홍반 루푸스가 아니고요. 이제 해당 증상이 있으면서 이 ANA가 양성일 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 코가 개사된 게 루푸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원판상 루푸스 환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만 국한된 원판상 루푸스만 있으면 이제 피부에 국한된 루푸스고요. 그 외에 내부 장기 침범이 있으면 전신홍반 루푸스인데 이 루푸스라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은 예후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약간 루푸스가 의심돼서 이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확진을 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ANA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환자의 임상 양상을 또 맞춰봅니다. 그래서 그 진단 분류 기준에 맞춰서 몇 가지 진단 기준에 합당한가 이런 걸 보고 최종 확진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발병을 하는 연령대나 성별도 있을까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 환자에 비해서 9배 정도 여성에 많고 우리가 흔히 가임기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임기 여성에서 많습니다. 특별히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있을까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을 좀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푸스 질환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알려진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로 10년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루푸스 같은 경우에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일찍 진단하고 일찍 약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합병증 관리를 하면 그만큼 사용하는 약물도 줄고 이제 완벽하게 관해 상태에 이르면 환자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치료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자가 면역 여러 장기를 계속 공격해서 장기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주로 어떤 치료를 씁니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제도 쓰고요. 스테로이드제를 짧게 그리고 가능한 적게 쓰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병용을 하고요. 항말라리아제를 또 쓰고 최근에는 특정 타겟만 공격하는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왜 씁니까? 거기다가. 분류는 항말라리아 약제지만 이제 저희는 항류마티스 약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루푸스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해 주고요. 혈전 예방이라든지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나 이제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 가임기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항말라리아제를 반드시 유지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럼 스테로이드하고는 치료 방식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항염제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쓴다고 해서 이런 루푸스의 질병 경과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장기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이 되고요. 그런데 면역 억제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 세포를 캄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생물학적 제제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를 활성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특정 타겟만을 정밀 타격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일단 특히 더 우려하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건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면은 뭐 체중도 증가하고 여성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가 된다든지 그리고 골다공증도 심해질 수 있고 당뇨 위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 트렌드는 일찍 진단하고 일찍 약물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물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이어나가자는 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거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최근에 암 치료 영역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영역에서 아주 핫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카티로 루푸스를 한다고요? 네. 면역 체계를 아예 리셋을 해서 관해가 아닌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카티라는 게 환자의 그 세포를 꺼내서 질병을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시키고 다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푸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래서 환자에서 T 세포를 꺼내서 이제 조작을 가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이 카티 세포가 자가항체를 만드는 B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경희대병원이 곧 카티 센터를 연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이현아 교수가 우리 루푸스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를 나와야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질환이만큼 또 궁금증도 많아지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 환자들은 특히나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예민성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피부 발진이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 외에도 자외선 노출이 되면은 피부 세포의 DNA 손상이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가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피부 발진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얼굴뿐만 아니라 다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는 다 바르는 게 좀.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햇볕 노출이 심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네, 쓰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다. OX. 요건 치명적인 합병증은 중증 장기 손상이죠. 50% 정도 환자가 신장 침범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루푸스 콩팥염증이 루푸스를 진단받고 병을 앓는 전 기간 동안에 50%는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그 조직 형태가 중요한데 안 좋은 조직 형태가 또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조직 형태를 갖는 루푸스 콩팥염증은 잘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류마티스 내과 환자 중에서도 루푸스가 가장 중증도가 높겠네. 중증도가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팩트 체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오!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 증강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병이 발생한 기전이 과열된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먹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홍삼,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한약들 이런 약재들을 잘못 복용하면 루푸스 치료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먹는 건 어때요?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음식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뭐 밀가루라든지 지나치게 짠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 네, 그리고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네. 특히 또 루푸스 콩팥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나트륨 제한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단백뇨가 많이 나올 때는 또 붉은 육류 섭취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치료도 잘 받고 말씀하신 이제 만성질환 관리도 잘 하면서 증상이 좀 사라졌다면 복용하던 약을 좀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잠잠하게 이렇게 조절되던 면역세포가 갑자기 이제 반응이 폭발하면서 급격한 악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해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점차 약을 감량해 나갑니다. 감량해 나가도 또 괜찮으면 보고 중단을 차례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제는 이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감량했다가 중단하는 노력을 하는데 환자가 아직 본인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예단한 채 갑자기 중단하면은 급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 권장합니다. 권장해요? 그런데 이제 자외선 노출은 피하는 형태로 운동을 자외선이 네, 문제예요. 실내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푸스는 안타깝게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서 진단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류마티스 내과를 일찍 찾아주시고요.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 손상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 루푸스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환자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병인 거야말로 정부가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루푸스도 꼭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연아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